박정희의 최측근이었던 두 남자, 포스코를 세운 박태준과 영원한 이인자 김종필. 그들의 인생사는 어땠을까? 먼저 포스코 박태준의 인생은 이러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 경남 동래 출생인 박태준은 7살 무렵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며 그곳에서 학업을 시작했고, 그는 1944년 강제 징집을 피해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2학년 시절인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산 국방경비대에 자원했고, 훈련 도중 육사의 전신인 남조선 경비사관학교 6기로 입교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당시 교관으로 근무하던 운명적인 인연 박정희와 사제지간으로 만나게 된다. 이후 박태준은 1948년 남조선 경비사관학교 단기 과정을 마치며 소위로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했고, 그는 6.25에도 참전해 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으며 6.25 이후에는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국방부 인사과장, 25사단 참모장 등의 자리를 거치며 1960년까지 군 생활을 이어왔다. 그리고 1960년 초 박태준은 당시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발령난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인사참모로 박정희와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4.19가 일어났고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김종필 등의 세력과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박태준은 거사 명단에서 빠져 있어 주체 세력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 박정희가 5.16에서 그를 제외시켰던 이유는 만약 5.16이 실패하여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가족의 뒤를 보아달라는 다음과 같은 이유였음이 훗날 박태준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5.16이 성공하자 박태준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거쳐 같은 해 8월 준장으로 진급했고, 한 달 뒤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상공담당 최고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그 무렵 박태준도 소장으로 예편했는데, 이때 그는 정계에 입문하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정치에는 뜻이 없어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4년 초 그의 유학 소식을 접한 박정희는 박태준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붙잡았고, 이를 받아들인 박태준은 일본으로 건너가 한일 회담의 성공을 위해 10개월가량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유학을 준비했다. 이때 박정희는 그에게 임자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적자를 면치 못한 국영기업 대한중석의 사장으로 박태준을 임명했고, 이후 그는 적자 덩어리였던 대한중석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 세우는 경영 능력을 보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구상 중이던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해 피츠버그의 철강 단지를 둘러보고 난 뒤 제철소 건설에 의지를 다졌다. 이후 미국의 제철소 건설 기술 회사인 코퍼스의 회장을 만나 자신의 뜻을 전하며 한국제철소의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제철 차관단에 관해 논의했고, 이로 인해 1966년 12월 5개국 8개사로 구성된 대한국제제철 차관단 키사가 발족했다. 그리고 1967년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포항이 제철소의 입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대한중석의 사장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박태준이 종합제철 건설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68년 4월 국영기업 포항제철 주식회사의 창립식이 열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항제철의 건설은 순조로운 듯 했으나 부지공사가 한창이던 1968년 8월경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 담당자는 포항제철 건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서를 통해 내놓았다. 그리고 이 무렵 키사마저
한국의 제철 산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몇 년 동안 공들인 제철소의 건설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박태준은 자금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이듬해인 1969년 초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키사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 직접 설득해 보았지만 결국 자금 조달은 실패하고 말았다. 막막해하던 박태준은 귀국길에 들린 하와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 식민 지배의 보상금 격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포항제철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금은 농업과 수산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사용하려면 정부는 물론 일본 정재계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곧바로 박태준은 박정희의 재가를 얻어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의 정재계 인물들을 만나 설득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포항제철소 건설 계획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기술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정되었고 1969년 8월 열린 한일 강요회담에서 양국은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합의했다. 그렇게 포항제철은 1970년 4월 착공식 이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공사가 본격화되었고 이때부터 박태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철소는 조상들의 핏값으로 짓는 것이다. 실패하면 현장 사무소에서 나가 바로 우향우해서 다 같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포항제철의 공사가 한창일 때 문제가 생겼다. 이 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걸 알고 있던 정치인과 관료들이 설비, 공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내려 공사에 개입하는 일이었다. 공사 비용이 초과될 우려가 커지자 그는 박정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말을 들은 박정희는 메모지를 내밀며 말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다. 이에 박태준은 정치권의 압력 배제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고 곧바로 박정희는 이 메모지에 사인을 한 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보여주며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말했다.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의 출범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인 권한을 일임한 것이었다. 이른바 종이 마패로 불린 이 종이의 원본은 현재 포스코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후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던 그들로 인해 마침내 1973년 6월 제1용광로에서 쇳물이 쏟아졌고 이때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포항제철은 1974년 약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과 8,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이후 포항제철은 세계의 철강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철강 기업이 되었다. 박태준이 그렇게 포항제철을 발전시켜 오던 1979년 10월 그에게 11.6이란 비보가 전해졌고 이 소식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젖었지만 그동안 포항제철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박정희라는 존재가 사라짐에 따른 어떠한 정치적 외풍이 불어올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된다. 1980년 가을 12.12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고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은 박태준에게 국보위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이 말에 박태준은 포항제철을 계속 맡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국보위 제1경제위원장에 취임했다. 포항제철의 정치적 울타리가 되고자 정계에 발을 들인 박태준은 이후 1990년까지 민정당에서 두 차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0년 1월 집권당인 민정당의 대표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이 출범한 이후 치러진 제14대 총선에서도 그는 민주자유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박태준은 총선 이후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 했지만 이때 김영삼이 반발하자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는 박태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고 결국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이 선출되었다. 대선 후보가 된 김영삼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박태준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이때 내각제 개헌, 선거 공영제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그는 김영삼에게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김영삼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김영삼과 박태준의 갈등은 깊어졌다. 박태준은 1992년 10월 대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민자당을 탈당한 뒤 제14대 대선 하루 전날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했다. 결국 제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이 당선되었고 이듬해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박태준은 이때부터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된다. 1993년 초 박태준은 포항제철 명예회장직을 박탈당했고 또한 포항제철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과정에서 박태준은 포항제철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하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쫓겨나다시피 일본으로 가 있던 그는 이후 4년 동안 정치적 망명 생활을 했고 1995년 8월 특별사면이 되자 1997년 7월 포항 북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렇게 사선 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그는 같은 해 9월 김종필의 제안으로 자민련에 입당해 DJT 연합에 참여한 뒤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의 당선을 도왔고 2000년 1월 그는 김종필에 이어 김대중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으나 과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져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렇게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그는 2001년 포스코의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었고 2008년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사장으로도 추대되었다. 그리고 2011년 박태준은 급성폐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이인자 김종필의 인생은 이러했다. 김종필은 1926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성장해 부여 공립보통학교 등을 거쳐 1944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얼마 후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 징집될 우려가 있다며 김종필에게 자퇴를 권유했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대전 사범학교를 거쳐 보령의 소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으나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진학하게 된다. 그때까지 그의 집안은 넉넉했지만 대학 2학년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가세가 기울었다. 이후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던 김종필은 아버지가 생전 마련해준 집을 정리해 택시 한 대를 구입해 일을 해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대학 3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택시 일마저 접어야 했다. 막막해하던 그는 배회하다 조선경비대 보병 창설 요원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1948년 일반병으로 입대해보지만 구타를 견디지 못한 그는 열흘 만에 탈영을 하고 만다. 군에서 도망쳐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한 달 정도 숨어 지내던 그는 결국 자수하여 재입대하게 되었고 재입대 후 그는 상관으로부터 육사 입교를 권유받아 육사 8기에 응시하게 된다. 1949년 1200여 명의 생도 중 6등으로 육사를 졸업한 그는 육군본부 정보국에 발령받으며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김종필은 그곳에서 당시 정보국의 작전 정보실장이던 운명적인 인연 박정희를 만나게 된다.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한 박정희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김종필 두 사람은 성장 환경은 달랐지만 가깝게 지냈고 그러한 인연으로 김종필은 박정희의 조카인 박영옥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할 무렵 김종필은 그때까지도 박영옥과의 관계를 이어왔고 그 무렵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박정희가 김종필에게 결혼을 권유하여 두 사람은 1951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저절로 박정희와 김종필은 가족 관계가 되었다. 김종필은 이후 육사단 수색중대장, 6번 정보국 전투정복과 북한반 반장으로 6.25에 참전했고 6.25 이후에는 6본 정보참모부 등에서 4.19가 일어난 1960년까지 군 생활을 이어왔다. 4.19 직후 김종필은 육사 8기 몇몇과 3.15 부정선거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이 퇴진해야 한다는 정군운동을 벌이려 하는데 그들보다 먼저 박정희가 움직였다. 당시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정희는 4.19 직후 부정부패한 군 수뇌부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당시 참모총장 송요찬에게 보냈고 소식을 들은 김종필은 이러한 내용의 정군 연판장을 작성해 군 수뇌부를 겨냥했지만 과정에서 탄로나고 말았으며 이 일로 그는 하극상의 배후 조종자가 되어 헌병대 감옥을 다녀온 뒤 1961년 2월 군 생활에서 강제 예편당하게 된다. 그렇게 군복을 벗게 된 김종필은 이제는 정군 운동을 넘어 거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고 거사의 지휘관으로 생각한 박정희를 만나 거사의 날짜, 병력 등의 준비를 마치게 된다. 마침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김종필은 주체 세력들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5.16 이후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초대 중정부장 자리에 올라 실세로 지냈으나 1963년부터는 여러 일들로 인해 정치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 2년가량 중정부장 자리에 있던 그는 비밀리에 공화당 창당 작업을 했는데 이때 그가 창당 작업 중 정치 자금 조달을 위해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이 1963년 드러났고 그는 이 일로 인해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중정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1963년 2월 1차 외유를 떠나게 된다. 이때 떠나면서 그가 했던 희망 반, 권유 반이라는 말이 언론에는 자의 반, 타의 반이라 전해졌다. 8개월이 지나 돌아온 그는 같은 해 11월 치러진 제6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어 공화당 의장으로 선출되며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세간에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 중앙정보부장 시절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을 가졌고 이때 그들이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가 세간에 알려졌으며 1964년 이를 굴욕 외교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때 김종필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1964년 6월 말 2차 외유를 떠나게 되었다. 외유를 떠난 지 1년 만에 돌아온 그는 1965년 12월 공화당 의장에 선출되었고 1967년 치러진 제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지만 이듬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된다. 1968년 5월경 김종필의 측근인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1971년 대선에 김종필을 후보로 출마시키려 한 국민복지회가 박정희에게 보고되었고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불충을 엄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김종필은 반대 세력의 음해라며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 뒤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모두 제명되었다. 그렇게 그가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1969년 초반 당시의 전국은 박정희의 삼선 개헌 논의로 시끄러웠고 김종필은 삼선 개헌에 대해 당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삼선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하던 1969년 7월의 어느 날 그는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길로 청와대로 들어가 박정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김종필의 증언록에 따르면 이때 박정희는 삼선 개헌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하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박정희는 두 차례나 김종필을 불러 자네가 찬성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부탁했고, 김종필은 이때 그렇게까지 하는 박정희의 모습을 보며 삼선 개헌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그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1971년 초부터 공화당 부총재에 임명되며 정계에 복귀한 뒤 같은 해 5월 치러진 제8대 총선에서 전국구로 당선되어 삼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45의 나이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으며 1973년 제9대 총선에서는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 4선 의원이 되는 등 그는 그렇게 1975년까지 5년가량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는 1978년 제1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5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로 인해 박정희가 시해되는 11.6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 권력 지형은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공백기에 김종필은 11.6 보름 뒤인 11월 민주공화당의 총재로 선출되는 등 김대중, 김영삼과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게 된다. 김종필은 그렇게 11.6 이후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았으나 12.12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200억 원대 재산을 부정축제한 권력형 부정축제자 1호로 지목되었다. 이후 그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뒤 46일간 보안사에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1980년 9월 신군부의 압력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뒤 미국으로 쫓기듯 떠나갔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김종필은 1986년 귀국해 이듬해인 1987년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뒤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치러진 제13대 대선에 출마해 보았지만 낙선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8년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제13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35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자신도 당선되어 6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자신의 정치적 꿈인 내각제를 고리로 노태우, 김영삼과 3당 합당을 하여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고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7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제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삼 당선 이후 그는 민자당의 최고위원을 지냈으나 차츰 당내에서 이선 용퇴론이 거론되자 그는 1995년 민자당을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고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에 자민련의 후보로 출마해 8선에 성공했으며 1997년 제15대 대선에는 자민련의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그러나 대선 막바지 DJP 연합을 성사시키며 김대중을 지지했고 김대중이 당선되자 그는 2년가량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뒤 2000년 1월 사임했으며 같은 해 치러진 제16대 총선에 전국구로 출마해 당선되어 9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자신의 정치적 꿈인 내각제 개헌이 무산되자 그는 김대중 정부와 결별한 뒤 자민련의 총재로 복귀했고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10선 의원에 도전해 보았지만 실패했으며 그렇게 2004년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된다. 정계 은퇴 이후 김종필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등의 간접적인 정치 활동만 해오다 2008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운정회 창립 그리고 자신의 증언록 등을 발간하며 남은 생을 보내다 2018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갔다.